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수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강한 소비를 기반으로 여전히 미국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처럼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대형 수출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주면서 지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제 많이 밀렸었던 IT인데요. 오늘은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2차 전지 쪽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관련 종목들은 종목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7% 오르면서 26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 분위기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쪽도 드디어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팔던 외국인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도 760을 넘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76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를 드디어 넘으면서 이제 확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내내 뚜렷한 방향을 잡기 어려웠었는데 특히 코스닥은 테마가 이것저것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면서 특히나 방향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가만 잘 생각해보면 제약 바이오, 2차 전지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조선이나 방사는 갈까 말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정말 간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음 주에는 조선이나 방산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몰리는 탓인지 오늘 조선 방산 쪽에도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기로 9월부터는 제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아니라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를 해야겠죠. 오늘 오후장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오늘 저희와 함께 끝까지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와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들 점검하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IM증권 이청원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PB님께서는 언제나 또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오시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분기 GDP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견고한 경제가 확인이 된 걸까요? 매크로적인 이슈들 확인해 보고요. 조선업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스위스의 신규 원전 허용 뉴스가 나왔는데 관련주 찾아보고요. 이 8월 시장을 마무리하고 이 9월 주목할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밤 또 반가운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기존 속보체 대비 0.2%포인트 높인 것인데요. 이로써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인플레이션은 하향되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간밤 지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GDP가 2분기 기준으로 3% 정도까지는 올라갔나라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꽤나 많이 안도를 조금 하는 그런 모습을 저 또한 좀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이 고용이 불안하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한편으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경제 지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GDP고요.
또 하나가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GDP인데 우리가 지금 3% 그리고 설령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분기 기준으로도 2.8%라고 하는 이 수치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차례 이야기를 드리곤 했으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단 한 번도 3%를 넘긴 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저점 대비 무려 3.5%나 올랐고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4% 중반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0년 단위로 경제 규모가 꽤나 커짐에 따라서 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011년부터 19년까지의 GDP는 대략 미국의 기준으로 2.5에서 2.6 정도가 평균이었다면 이번에 보인 이 정도 지표는 결코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은 10년이 지났습니다. 경제 규모는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오히려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창출해낼 수 있는 총 공급 그리고 총 수요 곡선 그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결국의 핵심은 지금은 소비입니다. 소비.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기준으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갑니다. 참고로 기타 국가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꽤나 정상적인 수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민간에서의 소비는 대략 55에서 60%입니다. GDP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민간 소비고요. 또 하나는 민간 투자, 세 번째가 정부 지출, 마지막이 순수출인데 최근에는 긴축을 이제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늘 수는 없을 겁니다. 남아있는 것은 민간 소비로 결국에는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분명 그게 잘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우리가 중간중간 기사를 통해서 경기 침체다, 경기가 우려스럽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은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미국은 지금 제대로 된 성장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 중간중간 매우 작은 노이즈만 있을 뿐 그런 면에서 9월의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저는 한편으로 시장이 크게 반길 만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중간중간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말자. GDP가 굉장히 잘 나와줬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일단 미국은 워낙 소비가 중요한 나라인데 이 소비 지출의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통해 피벗이 거의 공식화됐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모두 알고 있는 호재가 과연 호재일까? 그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9월에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까요? 시차가 어쨌거나 존재하겠죠. 네.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 시차가 재정 정책과 달리 꽤나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금리 인하라고 하는 그 기조에 이제 놓이는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사전에 자산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개선되는 게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자금 조달 여력 혹은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통화 정책의 축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딘 곳에서 자금을 빌리는 그 비용 조달이 수월해집니다. 그게 결국에는 투자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당연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 크게 악재로 작용할 만한 변수는 없다는 건 그런 면에서 우리가 9월에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되었고 단행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는 분명 시장의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조선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대규모 수주로 정말 뜨겁게 시장을 달궜었던 조선주들입니다.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숨고르기를 이어가다가 오늘 시장 안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될지 아니면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구간인지 궁금한데요. 조선주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오늘 준비한 이유는 네. 조선이 다음 달에 조금 추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8월에 시장이 참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그러한 가운데 시장의 주도 섹터로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건 크게 제약 바이오입니다. 중간중간 전고체 배터리 또
그 딥페이크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섹터가 있긴 있지만 이 친구들은 주도 섹터로 자리 잡기에는 너무나 비중이 적다라는 거죠. 반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꽤나 많이 흔들렸던 섹터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죠. 뭐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도 꽤나 흔들리지만 8월 말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주가가 일정 부분 저점을 다지다가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에 고개를 조금 드는 섹터, 저는 그게 다음 달에 주인공이 될 것 같아서 조선을 조금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참고로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 섹터는 참 좋았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전 3년 동안 매 분기 기준으로 영업 그리고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2분기에는 그 폭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조선가지수, 중고선가지수 모두 다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섹터, 이 종목들 참 좋은데 언제 사야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혹은 다음 주 월요일 그때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조선 섹터에 있는 대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나면 어느 정도 시장의 주도주가 다시 한번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여전히 주도주 자리는 우리 무중입니다. 9월 시장 안에서 조선주가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슈퍼사이클 초입에 들어선 만큼 이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워낙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까? 이게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조선주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덜 오른 기자재단 안에서 기회를 잡아봐도 될까요? 당연히 조선을 저는 그래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어떤 기업을 볼 것인가 그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는 한국거래소 통계정보 시스템에서 로우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다 가공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샘플은 5개 기업입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이렇게 5개 기업에 올 한 해 첫 거래일부터 어제 종가까지 일중 변동성을 기반으로 일평균 수익률과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표준 편차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일평균 수익률을 기반으로 우선 분산을 구하고요. 거기에 제곱을 루트를 딱 씌운 거예요. 쉽게 리스크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 5개 기업들을 모두 다 제가 정리를 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리스크의 크기는 하나오션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투자를 합니다.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반면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럼 그거를 샤프 지수라고 하는 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쉽게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면 땅 하고 밑에 답이 나와요. 지금 노랗게 제가 음영 처리가 된 HD 한국조선해양. 얘가 이 5개 기업 중에서는 지배 원리가 작용하고 가장 좋은 투자안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순위를 이제 쭉 매겨다 보면은 1번은 HD 한국조선해양이 되고요. 2번은 현대중공업, 3번은 삼성중공업, 4번은 하나오션, 마지막이 현대미포 이렇게 순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선정하면은 당연히 한국조선해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어느 정도 눌림이 약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굳이 조선 섹터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이 기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 참고로 하나오션이 오늘 기술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오션은 상대적으로 HD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은 낮은데 투자에 따른 리스크의 크기는 큰 기업입니다. 사실 좋은 투자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기술적으로는 참 괜찮지만 한번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것 또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차라리 현대중공업 쪽으로 교체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조선주내 탑픽 종목으로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기술적인 위치에서 봤을 때 오늘 하나오션을 주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한국조선해양 쪽에서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도 뉴스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강국인 스위스가 탈원전 선언을 철회하고 다시금 신규 원전 허용을 추진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탈원전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는데 이제는 다시금 원전이 대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특히 유럽 쪽에서 원전을 수출함에 있어서 강점이 있습니다. 기타 프랑스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그런 면에서 선호되고 또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충분한데요. 거기에 지금 환경까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옵니다. 참고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프랑스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해서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전력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죠.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로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전력 소비는 늘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력 소비는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생산은 꾸준히 이어져야 하지만 그게 지금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서 60% 이상의 수력을 가지고 가고요. 남은 30% 이상의 원전인데 이 단가가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원전을 기반으로 해서 전력을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스위스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저는 다 퍼질 거라고 봅니다. 2021년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유럽도 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는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든 펼치려고 하다가 다시 신재생 에너지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확대될 만한 그런 여건은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결국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스위스만의 뉴스가 아니라 결국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 그 안에서 기회 그리고 찾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요? 원전 쪽에 또 하나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항의를 했다. 원천 기술은 자기네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던데 이 뉴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시장이 제 기억에 그때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해당 변수는 그냥 단기적인 노이즈 정도로만 치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결국에는 현 정부가 계속해서 밀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주를 조금씩 더 얻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추후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원전이라고 하는 이 기술력 쉽게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직접적으로 설계부터 시공, 거기에 유지보수까지 할 수 있는 국가는 대략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큰 틀에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6가지 밸류체인 정도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주고요. 그 다음에 설계, 주기기의 제작과 시공, 연료의 주입, 마지막이 유지보수까지인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것은 언제나 이 설계 부분이죠. 주기기 제작이라든지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마다 어느 정도는 분할될 만한 그런 양상이 있으나 설계는 사실상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이 가장 먼저 나아질 만한 기업은 저는 한전기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너무 보지는 말고요.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정책 모멘텀을 기반으로 원전주의 상승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더불어서 설계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종목 선별해보자라는 측면에서 한전 기술을 원전주 내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9월 시장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검은 월요일이었죠. 정말 그때 스튜디오 에어컨도 고장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8월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9월이 시작되고 9월에 수익 내려면 전략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장 어떤 네. 섹터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지 사실 쉽게 감이 안 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반도체가 조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지금 그것도 아니고요. 제약바이오는 8월까지 너무 좋았기 때문에 9월에도 이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다면 비중 자체는 조금 적지만 조용히 잘 가고 있는 섹터에서 제가 찾아본 결과 우선은 보툴리늄 톡신 관련된 섹터가 눈에 보이고요. 또 하나가 앞서 이야기한 조선 쪽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중에서는 우선은 톡신 쪽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 그리고 휴젤, 메디톡스 이 세 가지 기업이 사실상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가장 높죠. 그들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휴젤의 경우에는 세계 3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중국 모두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 세 기업의 주가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분기의 실적이 모두 다 괜찮았다는 것. 거기에 3분기 기준으로 대웅제약이나 휴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날 만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쪽 섹터가 조용히 그리고 조심히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섹터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도 잘 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실적이 잘 나와주는 톡신 관련주들 9월에 주도주 자리를 꿰찰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혹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휴젤입니다. 휴젤. 예, 우선은 다른 것보다 판매처가 가장 많습니다. 휴젤이 지금 3개 지역 모두 다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웅제약이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에볼루스형 매출이 조금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판매 가격이 크게 부담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략을 현재 펼쳐나가고 있고 덕분에 톡신뿐만이 아니라 필러라고 하는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지금 적지 않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ITC와의 소송 또한 비용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재무 혹은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만한 변수는 크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시장은 철저하게 실적이 나오는 섹터 종목을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도 실적이 가장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역시나 휴젤이다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휴젤을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 연초부터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중간중간 밀리는 양상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8월 초에 큰 충격이 있었지만 그거를 한 번에 만회를 해버린 거죠. 우상향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편승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휴젤 조금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휴젤에 대한 목표 주가가 35만 원까지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적어도 30만 원 선까지는 우리가 끌고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시장 안에서 결국 믿을 것은 실적이다. 휴젤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증권사 TP가 지금 35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30만 원 선까지는 무난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9월 주도주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PB님께서는 뭐 톡신 관련주들 그리고 조선주 쪽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어제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도 돼라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와서 2차 전지 쪽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선호하지는 않고요. 저도 어떻게 저희 회사의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2차 전지 쪽은 최근에 올라오는 게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이 친구들이 올라오니까 확실히 그렇게 보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2차 전지 섹터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은 에코프로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PM입니다. 소재 쪽이에요. 양극재 쪽에서 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2021년 8월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턴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은 소재 쪽은 힘들 것이다. 반면 셀업체들은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2차 전지가 저점을 잡고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근 2차 전지의 상승을 바라본다면 셀 3사 위주의 상승. 이게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극재 쪽의 턴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노트 이청훈 PB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제 그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전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9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보통의 이제 이 경험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연휴 전은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네. 거는 이 연휴 이후에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모멘텀 기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오는 연휴 이후에는 늘 증시가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이제 9월 사실 명절 전 추석 전에는 좀 많이 이제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석 이후 이제 10월, 11월, 12월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산타 랠리와 함께 증시의 강한 상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희망을 주면서 시작하고 계시는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볼게요. 자, 리튬이 부족해. 왠지 딱 봐도 뭐 2차 전지 아닐까 싶은데요. 딱 봐도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종목도 맞고요. 중요한 거는 뭐 사실 과거에 리튬 대란이라고 하면서 진짜 리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막 엄청 치솟았습니다. 사실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리튬이 정말 핵심 소재인데요. 리튬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 리튬 좀 막 구해오라고 합니다. 구해오라고 네. 하니까 리튬을 어떻게 해요? 리튬 퍼왔어요. 리튬 퍼왔어. 그런 종목입니다. 리튬을 퍼왔다. 네, 리튬을 퍼온 종목. 한번 이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리튬 포어스. 네, 그렇습니다. 리튬을 퍼온 종목이고요. 네, 네. 누가 봐도 사실 그냥 이 기업은 뭐 그냥 나 리튬을 하고 있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의 이 상호를 보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다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상호 자체부터 우리는 리튬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기업이 이제 좀 상호를 너무 자주 바꿨어요. 이게 2022년도 경에는 이제 원래 WI라는 이제 기업이었습니다. WI라는 상호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리튬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반 리튬으로 또 이제 상호를 변경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어반 리튬에서 리튬 포어스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어찌 됐든지 이제 뭐 리튬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1년마다 상호를 계속 바꿨다라는 거는 기업이 뭐 자꾸 이미지 탈피를 뭐 시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돼 있는 섹터에 대한 이런 수급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리튬 포어스라는 종목이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지 한번 차트라든지 키워드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볼까요? 네,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 체결. 큰 이슈가 나왔네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또 이제 공급 계약이 체결 관련되어 있는 사실 이게 뭐 제가 이걸 체결했다라고 보낸 게 아니라 네네네. 공급 계약 기대라고 했어요. 네네네.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체결 안 했습니다. 체결한 게 아니라. 체결 안 했고 이게 이 특정 어떤 이 A사라는 이제 기업으로부터 이제 이 공급에 대한 부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급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은 그때 뭐 계약 체결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 반사익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적인 부분 사실 2차 전지라는 모멘텀의 이런 기업들 종목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기차라는 게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수주 악화에 따른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뭐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이런 이 균형에 따라 가지고 리튬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리튬 기업들의 이런 실적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실 뭐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전체적인 시장에 악재밖에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이 2차 전지 리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받쳐주는 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지 뭐다? 이런 이 공급에 대한 이 요청이 들어왔다라는 건 이제 이거 계약 체결과 함께 앞으로의 리튬 포어스라는 기업이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자꾸 제가 뭐 많이 얘기했지만 개인들은 이걸 지금 뭐 딱 개인은 딱 두 분류예요. 그냥 이미 완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물 타는 사람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개인 투자
투자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런 개인들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뭐 그냥 뭐 버틴다라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뭐 한다 했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최저가의 저가 매수 기회로서 지속적인 매수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럼 리튬 관련, 그럼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의 반사익 수혜와 함께 상승이 시장에 다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일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리튬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수혜주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리튬을 통한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가 있는 기업이 당연히 지금 시에서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관련 수혜주들이 올라갈 때 보면 알겠지만 이 리튬 포스라는 종목도 지금 과거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이제 황제주 뭐 도달하면서 2차 전지주를 견인했을 때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 대비해 가지고 지금 90% 정도는 하락한 게 리튬 포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리튬 포스라는 기업이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누가 봐도 뭐라 했을까? 원래 작년 같은 경우 어반 리튬이었어요. 어반 리튬. 네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는 리튬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묻지마 매수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면 잘 안 사요. 근데 딱 그냥 상호에 나는 이걸 하고 있어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삽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제약바이오도 보면요, 뭐 큐라티스라든지 뭐 이름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제약바이오야 뭐야 뭐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딱 그 누가 봐도 다 제약주야, 뭐뭐 제약 이렇게 딱 끝나면은 갑자기 제약주 뭐 랠리나스들이야 뭐뭐 제약이라 붙은 종목들은 다 상한가고 막 그랬던 적도 있을 만큼 사실 이 상호에 나는 뭘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강한 이 반사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테마가 형성됐을 때 대장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리튬 포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뭐 하고 있다? 리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앞으로의 이런 반사이익, 뭐 금리 인하 이후에 뭐 2차 전지주들이 다시 움직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사이익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리튬 포어스라는 기업이 원래는 WI였다가 원래는 어반 리튬이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상호가 계속 변경된다 했잖아요. 네. 그 상호가 변경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뭐 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맞는 이런 이름을 좀 바꾼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리튬 포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리튬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라든지 리튬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안 했던 기업입니다. 안 했던 기업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거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니까 우리도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서 2차 전지 이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리튬 포스라는 기업도 리튬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뭐가 됐다? 이제 어반 리튬으로 상호를 바꿨다가 리튬 포스로 또 바꿨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리튬 포스라는 기업이 지금 이 리튬 2차 전지 사업으로만 이제 이 사업을 확대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발표를 했을 때는 이 사업 확장 영역에 있어서 바이오라든지 이제 영상 콘텐츠 이런 이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화 드라마 이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이런 모멘텀도 나와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신규 사업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나와줄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이 여기서 핵심은 이제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금리 인하라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와 주었을 때 가장 크게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제약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포스라는 기업 자체는 지금 이런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신규 사업 투자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이 주식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이 주가가 올라가야 될 이 이유라기보다는 올라가기 위해 엮을 수 있는 모멘텀이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는 이런 종목들 분명히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준다고 하면 매수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영권 분쟁 이 부분은 사실 이게 뭐 해결이 된 부분은 맞지만 이게 지금 좀 많이 지저분해요. 지저분한 게 이제 보면 여러분들 뭐 이 서로 이 뭐 사업을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경영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뭐 대표를 뭐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요. 이 서로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뭐 진흙탕 싸움, 뭐 주주들에게 뭐 이 투표를 해달라 하면서 뭐 이 경영권을 뺏어올 수 있게 해달라 뭐 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좀 이 악재들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게 사실
원래는 이 경영권 분쟁을 정말 깔끔하게 하면은 서로가 이제 경영권을 더 이제 지분을 더 확대함으로써 경영권을 지기 위해서 이 지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돼요. 근데 이 리튬 포스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 경영권이 분쟁이 해결이 되었느냐? 이제 사기 횡령 배임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게 뭐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어쨌든 대표가 횡령 배임 사기 이런 걸로 고소가 됐다라는 거는 이 주가에 문제가 이 기업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 하한가 근접하게 급락을 시킵니다. 급락을 시키면서 갑자기 우리 화해했어요. 우리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의도된 하락을 유도했을 만큼 이 경영권이라는 부분 가지고서 이 하락을 유도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앞으로의 상승을 위한 이 개인들이 털어내는 과정, 정말 털 수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뭐로 털까, 뭐 개인들을 어떻게 흔들까 고민하다가 결국 경영권 분쟁까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큼 그렇다라는 건 이것이 주가의 가장 강한 상승 흐름으로서 연동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리튬 포스라는 종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였다? 이 종목이 과거에도 한 5,000원 정도죠. 과거에 한 5,000원 정도 때 이제 놀고 있던 기업이 지금 자리에서 이제 2차 전지 반사익으로서 작년에 지금 한 7배 정도는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7배 정도는 올라가면서 사실상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에코프로가 지금 뭐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게 아닌데 너무 낙폭이 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낙폭이 과한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현재 구간에서도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다.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상은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를 이때 무너뜨렸어요. 이거 다시 네. 단기간에 반등하나 싶더니 지금 다시 싹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개인들만 죽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사실 리튬 포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개인들이 죽어나는 종목을 사야지 개인들이 지금 이 종목 갈 거예요. 한의에 막 신나가지고 막 얼마 갈 거예요.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종목은 사봐야 여러분들이 개미 무덤 되기 쉬워요. 리튬 포스 같은 것도 보면은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거 막 털리면 바보하면서 이거 목표가 10만 원 그래서 얼마나 희망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개미들이 희망을 가지고서 상상의 나라를 펼친 종목이 아니라 진짜 나 죽겠다 외치는 거의 그냥 죽음 직전까지 간 개인들 뭐 무덤이 쌓여 있는 이 개미 무덤 이런 종목을 오히려 이런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강한 상승으로서 올라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트론자가 보시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리튬 포스라는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는 슬슬 만약에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사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슬슬 한번 공략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리튬 포스 같은 경우에서 지금 뭐 현재 2,450원대거든요. 근데 뭐 2,500원 정도 대가 지금 저항이기 때문에 2,500원 아래로는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지금 뭐 사실 딱 2배 정도 5,000원 정도 대가 지금 강한 저항이 될 거예요. 진짜 지켜줘야 될 자리를 무너뜨렸을 때는 또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5,000원 정도 구간대를 이제 목표가로 보시면서 손절 가격은 1,800원 정도로 보시면 충분히 보다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리튬 포어스였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은 그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 리튬 포어스도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먼저 키워드 띄워주실까요? 그만 좀 고자질해. 이건 정말 감이 안 옵니다. 이게 이제 막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장난 좀 쳤다고 가가지고 막 자꾸 막 고자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맞아요. 가만히 참아봐야 바보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 자꾸 나는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치는 건데 자꾸 고자질할까 막 기분이 나빠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막 뭐라 하죠. 왜 케일러? 왜 케이르냐고. 왜 케일러? 그러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일러? 자, 그렇다면 종목명 보여주시죠. 네, 케일럼입니다. 네, 확실히 기억나게 만드시는 데는 확실히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기억을 어떻게든 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뭐 이르는 것과 전혀 관련 없는 종목이잖아요. 네, 이르는 거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네. 사실 뭐 관련 있는 거는 이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뭐 부품, 뭐 반도체, 항공 우주 뭐 이런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일단 키워드를 보면은 이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케일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화재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 반사이를 가져가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근본적으로 배터리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에 뭐 배터리를 바꾸자니 그 배터리 바꾸는 기술력도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뭐 기술력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차를 뭐 다 폐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과충전을 방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캘럼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충전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이 기업이 이 충전기 관련돼 있는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2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3년도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사업을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뭐했다? 미국 현지 이제 업체와 이제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한 8천억 원 정도에 되는 이제 공급 규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충전기 시장에 있어서도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기업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뭐 중요한 거는 뭐 이게 뭐 미국 시장에 이렇게 공급을 했으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뭐 별로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오히려 이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내외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도 이런 공급 계약을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 단계에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급 논의와 함께 이것이 뭐가 된다, 계약 수주 공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주가를 올려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캘럼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충전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사실 뭐 충전기 시장은 지금 화재차 때문에 화재 관련되어 있어서도 반사익 수혜를 받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거는 어차피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주유소, 뭐 전 세계로 치면 주유소 같은 거겠죠. 이제 뭐 내연기관 차량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내나 이제 주유소도 다 이제 전기 충전기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케일람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실적이 더 증가하면 증가지 절대 이게 더 빠지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향후 실적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우리가 도심항공 모빌리티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UA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화가 안 됐지 나오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꽤 됐죠. 뉴스를 봤는데 이제 드론 택시도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인천국제공항이었네, 김포공항이었네, 뭐 여의도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한 몇십만 원대 돈을 뭐 주고서 지금 이미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뭐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탈지 안 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 늘 얘기하죠. 저는 테스터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생명을 담보로서 1차 테스트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타요. 저는 안 타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누군가 이미 실제로 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사업적으로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상용화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우리가 뭐 어릴 때 꼭 이제 뭐 그 미술 뭐 미래를 그리세요 하면 꼭 나왔던 하늘이 나는 자동차, 이제 그게 진짜 이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거를 좀 먼저 얘기를 제가 깜빡하고 안 했는데, 이 캘럼이라는 기업이 과거에는 이 항공 및 드론 관련해서 뭐 이런 부품, 그러니까 우주 항공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현대모비스가 이 8조에 달하는 이런 시장 규모와 함께 뭐 투자 뭐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도 캘럼이라는 종목이 급등하면서 이런 UAM 항공 모빌리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도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캘럼이 이 항공 사업에 대해서 뭐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게 올해 총과 작년 말인가 그 사업을 철수했어요.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는 이제 뭐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이런 것처럼 사실 한 번 테마는 영원한 테마로 엮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가 급등할 때마다 보면은 너희 왜 급등해 조회 공시 요구하면은 우리는 이 사업 안 해요. 옛날에 지금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상한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캘럼이라는 종목이 이제 도시항공, 이런 항공 우주 이런 사업으로서는 철수를 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어찌됐든지 한 번 테마로 엮여서 급등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추가적인 상황으로서 연결을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이게 결정을 했다가 아니라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이제 물량이 이제 이 보호일수가 끝났습니다. 6월 달에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 결정은 작년에 진행했고 실질적으로 100억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자 배정 돈을 누군가 투자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믿는다라는 거였고요. 이 캘럼이라는 종목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이 단가보다 최근 시장이 무너져서 많이 낮아졌었어요. 그때가 사실 최저가 매수 기회였고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이 그 물량이 이제 100억에 달하는 규모가 이 평단가가 2,155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캘럼의 지금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너무 좋아졌네요. 안 그래도 오늘 소개시켜드릴 때는 2,200원 위에 있었어가지고 이거에도 평단보다 높은 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캘럼의 차트를 보면 1,105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삼자 배정 100억 들어간 사람 평단이 얼마? 2,155원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사면요. 여러분들 100억 투자한 사람보다 더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00억 투자한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들처럼 나 30% 손실인데 손절 쳐야지 30억 날리는 겁니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올려낸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수익 실현하려고 하면요. 2,155원 사면 2배 정도는 올려내요. 그래서 4,000원대까지 올린다 보시면 좋기 때문에 전 지금 사실 2,300원 아래 매수 추천드리긴 했지만 지금 2,105원이니까 얼마든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딱 지금 자리에서 2배 정도에서 4,2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1,40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매매해보시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K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픈베이스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꼽아주셨는데 최고가 기준으로는 14%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추가 전략 들려주실까요? 일단은 분명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안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다 차트를 똑같이 만들어놨다는 것도 눌림 이후에 2차, 3차 파동 분명히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라운시큐어라든지 이런 보안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다 20% 이상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라운시큐어 이런 분명히 똑같잖아요. 급등 위에 눌림, 라운시큐어 차트입니다. 그다음에 오픈베이스도 오픈베이스도 보면 알겠지만 급등 위에 눌림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사실상 이 현재 구간대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자리고 거래가 좀 터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 좀 말씀드리고 있고 현재 2,500원대를 크게 안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딥페이크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만 이슈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딥페이크 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또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2,500원만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앞서 얘기했던 목표가 4,000원까지도 가져가봐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보안 모멘텀은 살아있다. 오픈베이스 홀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3일 제약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3일 제약 사업 부문 견조한 실적, CMO 신약 개발로 성장성 확보, 안과 영역 국내 최대 제품군 보유, 베트남 저만제 CMO로 성장 가속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주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주도주로 제약 바이오가 자리를 잡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나도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뭐를 봐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답을 해주실까요? 예, 뭐를 잘 투자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고 네.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한 가지 변치 않는 스탠스가 있습니다.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9월 달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이 바이오 쪽 관련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의 종목들을 보시면
이 연초에 역시나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또 같이 연결이 돼서 움직였고요. 이 생물보안법은 이제 9월에 미국에서 이 그 법안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네. 그 전까지 이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역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결국에 이제 미국에 상주하는 이제 중국산 위탁 생산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에 대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쪽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시 위탁 생산을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국내 쪽에서는 피어 관련된 종목들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내 CMO 관련된 업체들이 그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에이프로젠 제약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삼일제약이나 뭐 ST팜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그 동안에 많이 소외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을 하면서 같은 수혜를 얻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CMO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유한양행의 렉나자 관련된 이슈가 뒷받침이 됐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이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특허 완료 그 부분 바이오시밀러나 셀트리온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일반 신약까지 같이 연계가 되면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형 제약사들에 대한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녹십자나 대웅제약, 종금당 뭐 이런 종목들 실적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없었던 종목들까지 움직이고 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바이오주들은 9월 이제 금리 인하 전까지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금리 인하 전까지 그리고 생물보안법 통과도 그 전까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정말로 시작되고 그리고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면 주가는 정말로 뭐 안 좋아질 거라고 혹시 보실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어차피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기대감이 결국엔 재료 소멸 그리고 뉴스가 발표가 되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고 하는 뭐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뭐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면 그 이후에 조정 시에 다시 뭐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방법으로 전략을 좀 짜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언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벤트 전까지의 그 기간 내에서 승부를 한번 보고 그 이후에는 실적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포트 한번 자세히 볼까요? 예,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리포트를 발표를 했고요. 목표가는 이제 미제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 보시면 본업이 받쳐주는 실적에 이제 신규 성장 동력을 더했다. 라고 뭐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제약사 본업이 받쳐주는 실적 그리고 CMO 신약 개발로 더해서 성장성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안과 영역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제품군을 보유한 제약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에 대한 비중을 보시면 이제 제품 자체 개발 제너렉이나 신약 개발 관련된 매출이 43%, 그리고 상품 뭐 직수입이나 독점 판매 같은 쪽이 41% 그런 매출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수탁, CMO 위탁 생산이 12%, 그리고 질환별로 보면은 안과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25%고요. 그리고 내과가 20%, 신경정신과가 14%, 그리고 간질환이 11% 정도로 이 포트폴리오도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쪽에 치중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업인 제약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더해지면서 베트남 CMO 관련된 라인에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까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견조한 본업을 보여주는 실적이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제 대형 제약사와의 계약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동사 뭐 실적이 안전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관련된 국내 독점 판매 계약 체결을 했고요.
아멜리브라고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이 루센티스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3년 1분기부터 출시를 해서 이제 독점으로 판매를 동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일리아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아필리뷰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올해 2분기부터 동사가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으로만 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 규모는 1,500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멜리브와 아필리브가 이제 각각 60억, 1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 거기에 이제 지난해 7월부터 산도스라고 하는 제약업체에 대한 독점 판매 관련된 것도 계약을 이미 했다. 그래서 정신과 의약품 관련돼서 5종 관련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온기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보시면요. 베트남 저만제, 이 저만제는 인공 눈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공 눈물 요새 뭐 핸드폰 원체 스마트폰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공 눈물이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CMO로 이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근데 기존 캐파가 뭐 어느 정도 뭐 캐파가 좀 낮은 수준이었는데 연 캐파 6천억 정도의 캐파를 이미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그리고 증설 시에 1조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유를 하고 있는 공장을 보유를 했다. 그래서 이번 연내 관련돼서 베트남이나 한국 쪽 관련된 GMP 인증을 마치면서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는 2개 기업과 최종 계약을 체결을 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신규 수주와 동시에 물량도 베트남 쪽에 이전을 통해서 추가 마진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제 400억 정도 매출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BEP 달성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시에 30% OP 마진, 그러니까 이익률을 30%까지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신약 관련된 판매 그리고 대형 제약사들을 바탕으로 한 계약 그리고 CMO 관련된 사업까지 뭐 여러 가지 동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멘텀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거리들이 있다라는 거를 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리포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지금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종목이 그래도 좀 괜찮다 예, 생각을 하시니까 가져오신 건데 말씀을 들어봐도 충분히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한 가지가 그 증권사들이 보통 리포트 될 때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2,000억 정도 내외의 종목들이라 네. 이 일단 이렇게 매출,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적은 기업들은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추정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형 제약사들은 기본적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가 되면 뭐 1,000억이다, 2,000억이다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격이 계산이 되지만 동사같이 매출 규모가 좀 볼륨이 작은 업체들은 일단 뭐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에서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언지드리겠습니다. 리포트를 보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이해를 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동사 이제 최대 주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28%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유통 주식수 이제 기타나 이 소액 주주가 71%를 매매를 해서 일단 결국엔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사가 좀 주가가 좀 더 빠르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 71%의 비중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매물을 가져가서 수익을 챙기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라고 언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제약사와의 계약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산도스 관련된 부분들까지 계약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만제도 이제 대형 계약사와 만약에 이제 그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직간접적인 수혜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뭐 렉나자 관련된 부분, 유한양행 렉나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존슨앤존슨과 결국엔 이제 병용 관련된 부분으로 동반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상승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이런 대형 제약사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그런 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와 계약을 하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적정 목표가를 볼 텐데 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이게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11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11배 정도 수준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못해도 지금 한 30배에서 40배 정도 PER을 기준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도 뭐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0배 정도만 본다라고 해도 뭐 17,000원 이상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더 뭐 차트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12,260원, 12,650원 여기를 돌파하는 1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만 보더라도 한 17,000원까지는 한번 무리 없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피어 그룹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삼일제약의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목표가를 17,000원대로 볼 수 있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자, 리포트 콘텐트리 중앙에 대한 리포트인데 DB금융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14,000원으로 목표가는 하향 조정이 되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2,268억인데 영업 적자가 65억이다. 최근 제작 드라마 모두 OTT 동시 방영, 그리고 하반기 범죄도시 4 제작 수익 반영 전망, 송중기 출연 영화 보고타가 개봉 대기하고 있다. 자, 일단 영화 시장 그 분위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뭔가 영화관을 잘 안 가게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최근에 보면 또 흥행작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화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CJ CGV 한번 언급을 해드렸을 때 네. 영화 박스오피스 국내 상영관에 대한 이제 한국 관람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언지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아시다시피 올 초에 한국 관람객 수가 6,900만 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7월, 9월 이 최상수기를 감안을 하면 1억 4천만 명까지도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극장은 계절적인 성수기가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듯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다라고 네. 언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많이 출시를 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국내 영화관들을 보시면 그 히트하고 있는 영화들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벌써 1,000만 영화가 2개 정도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파묘와 범죄도시 4 같은 영화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영화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동사는 이제 영화 관련된 그런 이제 메가박스라고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도 하지만 드라마 제작을 하면서도 수익 쉐어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 진출하면서 일단 드라마 제작 관련된 제작비에 대한 가격을 높여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피어그룹이 결국엔 이 드라마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드라마 제작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작 단가가 높아졌다. 그런 부분에서 드라마를 외주로 찍는 업체들은 그나마 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됐지만 이 드라마를 직접적으로 찍어내고 있는 업체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이 드라마를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를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결국엔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영화와 드라마 쪽이 뭐 잘 어우러져서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리포트 내용을 볼 텐데 여기 보니까 콘텐트리 중앙이 실적 개선이 확실하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예, DB금융투자에서 14,000원 제시를 네. 해드렸는데 매수 유지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 보시면 제목 부처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주가 속에서 예.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상반기보다 나은 하반기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2분기 매출은 연결로 봤을 때 2,268억을 기록하고 그리고 영업은 적자를 기록을 한다. 65억을 기록을 했다라고 2분기 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방송 쪽과 더불어 방송 쪽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 SLL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컨텐츠리 중앙에 있는 드라마 제작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업체가 이 OP 마진으로 봤을 때는 65억 정도 흑자가 나왔다. 그래서 양호한 그런 실적을 보여줬다. 그리고 캡티브 주요 이제 동사가 밀고 있는 방영 회차의 드라마가 좀 감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비밀은 없어. 그리고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그래 놀아주는 여자 등이 OTT에 모두 동시에 판권이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네. 마진율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동사도 역시나 이제 위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예전에 이제 미국 제작사를 인수했었던 CJ ENM과 같은 미국 드라마 제작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1년에 인수를 했는데 상당히 좀 무리를 많이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한 1,400억 정도 유상증자까지 해서 인수를 했는데 결국엔 그때 당시에는 인수가 나름 뭐 어느 정도 꿈을 꾸고 미국까지도 진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봤지만 계속적인 이제 제작에 대한 부재가 이어지면서 여기도 보시겠지만 컨텐츠 부재로 SLL 연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적자로 전환을 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3분기 그렇다면 이제 기대할 거리가 뭐가 있냐? 드라마 쪽에서 그러면 이 캡티브 낮과 밤이 다른 그녀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 X 멜로 이게 이제 OTT 동시 방영 판권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이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와 그리고 범죄도시 4 제작 수익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SNL 관련된 OP 마진이 42억 정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24년 부진했었던 위비 25년 상반기에는 더 썸머 2라고 하는 거를 방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총 3편에 대한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약 150억 정도의 규모의 적자를 축소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미국 드라마 제작사가 일단 여러 가지 드라마 등을 만들어서 매출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적자에 대한 축소폭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쪽으로 보시면 2분기의 영화 이익은 1억 정도 수익을 기록을 했다. 근데 국내 박스오피스가 마이너스 3.7%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평균 티켓 가격도 역시나 마이너스 4.2%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이제 광고 매출 원가나 이 여러 가지 영향으로 부진한 이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에 뭐 기대할 거리는 범죄도시 4 투자 수익이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크로스 넷플릭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황정민 씨와 염정아 씨가 만든 크로스 영화를 또 동사에게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탈주가 이 영화를 상반기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게 이재훈 씨가 아마 나왔었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255만 명을 선방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볼버라는 그런 영화가 별로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를 기록할 예상이 높다라고 3분기에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에는 이제 투자 영화로는 이제 보고타, 송중기 씨가 나오는 보고타와 청설은 저예산 영화고요. 그리고 대도시의 사랑법 이건 이제 김고은 씨가 나오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제작사들 중에서도 뭐 영화 베테랑 2나 조커, 베놈, 뭐 베놈 2나 모아나 2 뭐 이런 그 결국에는 이제 시리즈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극장 관련 관람객 수는 좀 늘어나기 때문에 동사도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더 이상 나빠질 거리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을 내년에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리포트에서 좀 읽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요. 자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바깥에 있는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뭐 단기 바닥에서 이제 저점 부근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한 10%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차트 흐름이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OTT의 판매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OTT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국내 드라마가 해외에 노출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엔 뭐 해외 쪽에 대한 그 팔로도 높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목표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1,300원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까지는 적자기 때문에 이거 수익성적인 부분을 측면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 네. 지금 추이 자체가 그대로 좀 이어진다라고 보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2,000원 이상까지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 1차 목표가는 12,000원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한 20%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월 30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은행 외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 원 한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이유로 올해 6월 말 기준 7.24%로 오르면서 순손실은 1조 2,0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거친 누적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9조 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중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가 지난해 파산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에서 약 73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 교육 플랫폼 기업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상장 첫날인 30일 장중한 때 공모가 대비 25% 이상 폭락하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업계가 호황을 맞은 가운데 자동차 부품 업종 기업 808곳 가운데 60%가 하반기 신입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 고객 50% 이상이 투자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MF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30일 검찰에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피해자 2,318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사왕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강우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좀 테마성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이 테마주 내에서 굉장히 좀 강한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테마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재료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돼서도 재료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9월 2일이죠.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투자 주관사를 선정하는 또 그런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유공사에서 엑슨모빌과 같은 이런 석유 기업들과의 어느 정도 컨택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지질학적으로 실제로 이제 가스전이 있을 수가 있다. 실제로 150배럴, 140배럴 이런 것들이 지금 묻혀져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환율적인 측면,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슈로 인해서 가스가 굉장히 가격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손실을 좀 봤었거나 아니면 이제 미수금이 크게 좀 발생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리스크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환율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개선세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요금 자체도 지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미수금적인 측면이나 뭐 수익성 부분에서도 점점 인식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실적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2조 3천억 가까운 수준을 좀 기록을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흑자를 기록을 했지만 사실상 이 원재료 가격을 좀 비교를 하자면 사실상은 손실이다, 뭐 적자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개선세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 하방 압력을 낮춰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고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사실상 시장 소외주로서 역할을 했었던 모습이 좀 확인이 되는데, 왜냐면 거래량이 뭐 10만 주, 뭐 혹은 그 10만 주 이하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대왕고래와 관련돼서 테마주로서 좀 부각을 받고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소외주 탈피로 인해서 테마 부각과 함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차트 뭐 거래량만 보더라도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추가로 뭐 가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깨지 않고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만 1,000원에서 5만 2,500원 사이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그리고 혹은 라운드 넘버를 넘어가지 않는 가격대 선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1차 목표가는 58,500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이번 이제 추세가 깨질 수 있는 21일 이평선 구간으로 잡아봤습니다. 47,000원으로 잡고 이탈 시에는 손절하시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왕고래 관련된 테마가 부각되면서 관련된 수혜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원달러 환율 하락, 원화 강세 움직임에 따른 방어주가 주목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목표가 58,500원, 손절가 47,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요금 인상도 매출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이 대왕고래 테마 관련된 기대감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한국가스공사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필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전략 짜기 조금 어려우실 줄 아는데요. 자, 2차 전지 업종과 이제 가장 어울리는 증시 격언을 말씀 좀 드리면, 저는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다가 이제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 4분기 때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았고, 뭐 4, 4분기 정도는 돼야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미 대선 관련해서 이제 이슈를 머금고 가격적인 이제 메리트가 있는 구간대까지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바닥권을 좀 확인할 때 보셔야 될 게 이제 악재는 좀 다소 좀 둔감하고, 뭐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그 섹터가 이제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데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악재가 좀 있었는데, 올해 이제 정부가 배터리 식명제를 좀 도입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전체 업황에는 이제 그 호재를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제 삼성과 GM이 배터리 합작 공장 본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전체 그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에 좀 흥풍이 불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반응하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 전체 업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9월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미 대선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뭐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노칭 스태킹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전고체 상용화가 될수록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질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B샘플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연내 C샘플 개발 완료하고 이 C샘플까지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상용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에너지에 대한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호재를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차트를 보면서 관련 내용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에너지의 이제 일봉상의 모습인데요. 올해 이제 3월달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삼성 SDI가 이제 2대 주주로 들어오면서 시초가가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뭐 360% 급등하는 굉장히 좀 핫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상장을 했었는데 실적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는 이렇게 좀 내려왔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주가 부여 정책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가 바닥 따지고 나서 이제 100% 올라간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이제 그 2027년도 삼성 SDI 양산 로드맵이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좀 100% 정도 올랐고 지금 보시면은 이 단기 급등 자리에서도 보시게 되면 한 60% 정도 더 하락한 구간에서 지금 최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바닥에 만들어지는 기술적 흐름 설명을 좀 드릴 때 이렇게 이제 투매가 나오고 투매가 나온 자리를 대량 거래량으로 이제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라인 때 이탈하지 않고 뭐 기간 행보 보이다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봉상에 이제 그런 패턴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주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2차 하락 파동이 나왔던 이 마지막 국면에서 이렇게 이제 좌측 영역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영역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눌림목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좋은 수익이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일단 지금 이제 이틀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막 사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에서 여유 있게 17,000원 라인대까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는 22,000원 라인대 설정하시고 손절 라인대는 13,000원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필에너지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 종목에 대한 AS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8월 한 달을 돌아보면 참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분들이 제시해 주신 종목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버티가 최고가 기준 12%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추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에코프로버티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드렸고요. 특히 이제 그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 큰 이제 정부 정책을 좀 보면서 앞으로 이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미리 예상하시고 종목을 공략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달에 시작하는 IRA, 배제 조항에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단기적으로 올라갔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까지도 좀 보셔야 되는 중장기 매력주니까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주영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에 대한 포인트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종목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삼성 SDI의 증설에 따른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S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OX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김시은 헤르미스 스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종목 이야기 신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바이오주 내에서 가장 핫한 종목 한 종목만 꼽으라면 단연 유한양행이겠죠. 이 유한양행이 제2의 제3의 렉나자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이 투자한 GI 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보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먼저 임순자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유한양행이 이제 렉나자 이후에 뭐 다른 이제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관심 사항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유한양행에 있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자금력과 그다음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이제 신기술이다라고 보면 이런 신기술을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레르기 치료 신약 물질인 GI 301이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제 유한양행에서 지금 임상 1B상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일본의 마루오라는 기업에 지금 기술 수출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뭐 국내나 그다음에 일본 지역 내에서 이거를 신약 개발로 계속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이런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면역 항암제인 GI101 같은 경우에는 지금 MSD와 지금 병용 치료와 관련된 이제 임상 관련된 계약을 얼마 전에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뭐 기투르다와 이제 병행요법의 유효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계획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주목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의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GI 이노베이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한화오션 보겠습니다. 미국의 MRO 첫 수주를 해냈는데 이게 지금 한국으로는 첫 번째 사례거든요. 자,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또 이제 조선사들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들,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가장 잘 달렸는데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또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한화오션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한화오션에서 가지고 있었던 MRO라는 그 모멘텀이 이번에 좀 기대였지만 실제로 또 수주가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기대감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MRO 쪽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연평균 약 20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꾸준한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역시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뭐 캐나다나 폴란드 쪽에 대한 잠수함까지 또 이제 모멘텀이 붙어주게 되었을 때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출주들이 최근 들어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긴 한데 다만 수출주들 중에서도 수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 3년 뒤에 대한 실적까지 함께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전 조선주들은 역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거기다가 더불어서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현재 박스권을 탈출했고 이 라인대에서 견조하게 버텨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저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주 내에서 좀 아픈 손가락이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효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음식료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음식료 섹터는 상반기 주도주 중 하나였죠. 하지만 최근 이 환율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삼양식품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 다시 한번 하반기 기회 노려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삼양식품 뭐 올 상반기에 가장 이제 좋았었던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고점 6월달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금액으로 보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 여기에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까지 같이 겹치면서 수출 데이터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는 그런 우려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계절적인 영향이라는 부분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 날씨가 다시 선선해지면 뭐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중국의 이제 판매 법인들의 이제 판매가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데 지금 3분기 내에 이제 유럽 법인을 지금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설립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법인이 설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내에 이제 프로모션이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판매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이 뭐 전체 매출의 한 70%를 넘어설 만큼 상당히 좀 편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 뭐 모든 제품이 다 팔리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그런 이제 지역 선택적 그런 이제 제품군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부분이 좀 더 판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수출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년도에 지금 생산 시설을 지금보다 약 40% 정도 늘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매출 성장세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빠진 주가가 어떻게 보면 뭐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럽 법인 설립으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살아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고 조언 주셨습니다. 김수현 팀장님께서는 액수해 주셨네요. 일단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네. 이제 상반기에 주도했던 업종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은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혹은 2차 전지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던 반면에 지금 상반기에 굉장히 잘 움직였던 음식료를 비롯해서 화장품 쪽 혹은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6월 들어서부터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조금 더 성장주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삼양식품이 약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나 과연 1일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세론으로 빠지지 않는지 여부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수출주 같은 경우에 환율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들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요소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굉장히 애매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난 5월 때 상승을 했던 라인대가 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가 47만 원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는데 또 121선 사이가 45만 원 라인대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차라리 갭을 메울 거면은 121선까지 터치를 한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같은 매크로 요소가 좀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지금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면서 보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온시큐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여기서도 엇갈리네요. 네. 김시은 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잘못 들었다. 지금 잘못 드셨나요, 혹시? 잘못 드셨네요. 두 분 다 X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시은 팀장님.
일단 X에 대한 의견을 든 이유는 지금 이 종목에 굳이 배팅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딥페이크 관련 종목군들, 보안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잘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보안주들의 특성을 한번 보면은 시총이 굉장히 낮고 실적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보안주들의 대장주가 바뀌고 있어요. 네. 테마로 접근을 할 때는 이 종목이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이 좋으니까 접근을 할 거야가 아니라 그날 9시에 가장 힘센 녀석으로 붙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라운시큐에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장 초반에 가장 힘이 센 녀석한테 붙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거기다가 더해서 사실 이런 종목군들의 특성이 윗꼬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를 하시려면은 네. 그날 당일에 좀 끊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자 임순재 대표님 의견도 바로 들어볼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딥페이크 관련돼서 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라운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이제 보안 솔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런 딥페이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이게 가장 먼저 하기 위해서는 AI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행동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그때 이제 어떤 꼬리표를 달아줘야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AI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일어난 이후에 보셔도 늦지 않는다. 뭐 지금은 단순히 테마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기술력도 부족하고 실적도 잘 나오지 않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두 분의 공통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아이폰 신제품 출시와 관련돼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안에서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BH도 이 최대 실적 기대된다라는 긍정적 의견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BH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결국 지금 9월에 남아있는 이벤트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애플에 대한 이벤트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애플 관련 종목군들의 강한 시세가 나왔던 것이 어제부터였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럼 남아있는 AI 반도체 쪽에 대한 이벤트는 무엇일지라는 이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시세가 나온 상황들 그거에 따라서 애플 쪽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까지의 기대감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애플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그 이유가 우리가 갤럭시 S24에서 봤다시피 갤럭시 S24가 AI 폰으로 나오게 되면서 전작 대비 판매량이 30에서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돈을 내려면은 결국 좀 성능이 좋거나 혹은 AI가 탑재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이폰 쪽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AI를 적용을 하려면 적어도 아이폰 15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이폰 15 같은 경우가 전체 아이폰 비율에서 약 5%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AI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저는 아이폰 쪽이 굉장히 흥행을 또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기대감 가져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애플이 하반기에 신제품을 출시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는 좀 약한데 하반기에는 애플 신제품에 따라서 이제 흥행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기대감을 걸어도 좋지 않을까. 전고점 부근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대기 중인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에서 아이폰 16 굉장히 흥행이 예상된다. BH 종가 매수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아이폰 관련돼서 지금 애플이 그 아이폰 16과
관련돼서 부품 업체들한테 작년보다 한 10% 넘게 부품의 주문량을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하반기에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아이폰이 출시가 되는 때까지,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비교적 주가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아이폰 출시한 이후에 뭐 재료 소멸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와서 또 약간 좀 비실비실거리지 않을까 이거 걱정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출시하고 나면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AI,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큰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량이 결정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폰 신제품 출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뉴스들, 모멘텀들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기서 또 BH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8월이었죠. 그래도 마무리가 꽤 괜찮았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나왔죠. 기존 속보치 대비 상향 조정되면서 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대형 수출주에 대한 매수가 재개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오늘 좁은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0.24% 오른 1,335원 60전 수준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굉장히 좋았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 코스피도 역시 강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수급도 받쳐줬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펼쳤는데 그래도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더불어서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펼쳤다라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환율 여파에 약세를 보이던 수출주들의 반등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최근 시장 안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던 이 방어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45% 상승이고요. 2,674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8거래일 만에 반등 참 반갑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재개되면서 지수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모처럼 상승 종목의 개수가 하락 종목 개수 대비 2배 이상 많은 그야말로 붉은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 더해지면서 무려 1.5%의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767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쪽의 반등세가 이어졌습니다. 낙폭이 지나쳤다라는 인식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더불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는 크게 밀렸지만 여타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더불어서 증권가에서도 월가에서도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률 그 곡선의 기울기가 바뀐 것이지 성장 자체가 끊긴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 2.3%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17만 3,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5%의 상승, 현대차는 1%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밸류업 관련주 내에서도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기아차도 장중에는 상승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후속 공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결국은 약세권 마감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밸류업 관련 종목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이 확대됐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KB금융이 1.1%, 신한제주가 1.7%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LG그룹주들의 흐름도 눈여겨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화학이 장중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지주사인 LG가 이 5천억 규모의 이 주식을 LG전자와 LG화학의 주식을 매입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0.3%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 가운데 오늘 네이버가 모처럼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2.5% 상승하면서 16만 9,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 핵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사실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시총 1위로 올라섰다라는 건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HLB가 에코프로를 제치고 시총 3위로 올라섰다라는 부분입니다. HLB가 무려 5.5%의 급등 흐름 연출되면서 89,8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엔캠은 0.95%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비만주 쪽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5.1%대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바이오 종목들 테크 내에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1.9%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톡신 관련주 지속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죠. 휴젤이 2.4%의 강세, 소부장단 안에서는 리노공업이 0.8%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이닉스의 반등이 나오자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이 상승 반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HPSP가 2.9%대 강세권 움직임 보였고요. 실리콘투는 5.4%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 핵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전략 세워봐야겠죠. 임순재 대표님, 이제 9월입니다. 다음 주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부터 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월말 월초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PC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가 특히 이제 주목을 갖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졸트 보고서,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고용 지표하고 실업률 등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증시 자체가 이런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용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PMI 관련된 지수도 같이 나올 예정입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PMI, 그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서비스 PMI가 나오니까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지금 미국 노동절 그 연휴로 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월요일 시장에는 조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께도 같은 부분 여쭤볼게요. 자, 다음 주 어떤 부분 체크해야 할까요?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네. 다음 주에 이제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결국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으나 사람들은 지표들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현재 같은 경우는 물가보단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용 쪽에서의 만약에 좀 꺾이게 되었을 때 B컷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나올 수가 있어서 사람들은 고용 지표를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다음 주면은 또 1일입니다. 1일이면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난 상반기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 화장품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혹은 음식료, 조선이라든지 톡신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수출 쪽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때만큼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장률이 나오는지 QQ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네. 또다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 우리가 이 점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날 증가를 했다라고 해서 반등은 나올 수가 있으나 네. 추가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반등이 구조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수급이 굉장히 많이 꼬여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가 또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돌아오는지 여부까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장 초반에 선물에 대한 누적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는데 지금 장 마감하니까 마이너스로 또 바뀌어 있는 상황들, 거기다가 거래소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현재 수급이 굉장히 부재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렇게 긍정적이기 위해선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쪽에 대한 매수세가 나와주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예탁금이라든지 거래대금이 함께 증가하는지 여부까지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꼬여있는 수급 실타래,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돌아오는지 그 여부 주목해보자, 거래대금 증가도 확인해보자 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이제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섹터 질문 드리면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근데 요즘 유독 좀 섹터 질문 드리면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 주도 섹터 어떤 쪽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최근에 네. 이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이제 테마적인 이제 성격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변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증시의 흐름, 특히 이제 8월 달서부터 계속 좋았던 부분이 이제 바이오 관련된 부분인데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제 신약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시장에서 여전히 부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은 했지만 그렇다고 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반도체 기업들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뭐 나쁜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주가 조금 엔비디아 때문에 좀 급락을 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움직임 자체가 이런 이제 테마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길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인 단기 수익 중심으로 아마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시은 팀장님도 바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증시 자체가 반도체와 그리고 기타 산업군들의 순환매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가 올랐을 때 2차전지는 좀 하락을 하는 경향들이 있고 반도체가 하락하면 2차전지가 또 오르는 경향들이 있으니 네. 여기에서의 우리가 시속 게임을 좀 잘 타볼 필요가 있다는 점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9월 달로 갔을 때 학회에 대한 이벤트들이라든지 혹은 키트루다 SC 쪽에 대한 임상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또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투자 전략을 짜보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시장에 대한 주도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들이 아닙니다. 바이오 종목만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나는 좀 천천히 모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 반도체 모아가도 좋다라는 관점이에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 IB들이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결국 AI 쪽에 대한 사이클 기대감 상당히 높은 분들이 있어서 지금 모아가시기에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슈에 따라서 트레이딩 장세에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적인 섹터 반도체와 바이오였습니다. 8월에도 굉장히 좋았었던 바이오, 9월에도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이 물량 모아가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